5. 운명은 탁월함으로 쟁취하라. 한평생 살다 보면 중요한 순간에 고비가 찾아온다.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선택을 당하느냐의 기로에서 잠시 고민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흔히 많이 찾아올 것이다. 순간적인 결정으로 역사가 뒤바꾸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로 전락하기도 한다. 보통 식민지는 미문명의 나라가 통치를 받는 것이 대부분인데 일본이 한국이란 머리 좋은 문명국을 통치하고 지배하려 했으니 이것은 역사적으로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역사적인 힘의 구도로 보면 삼국시대에는 중국, 조선, 일본에서 근대로 와서는 일본, 한국, 중국의 힘의 구도로 변해갔다. 일본과 한국과의 격차는 1868년 일본 천황이 직접 통치하고 근대 자본주의와 일본 근대화의 시발점인 메이저 유신으로부터 출발했다. 당시 일본 번역청에서 인문고전을 번역하고 국가주도로 실시했다. 플라톤의 전집을 이미 100년 전에 번역을 완성했고 한국은 빌려서 읽어야 하는 처지에 있었다. 일본 대학생은 수업 시간에 고전의 원리인 라틴어는 필수 과정이었고 졸업 때까지는 4,000권의 책을 읽고 졸업하는 수준이었다. 1910년 일제 통치하에 일본은 이듬해 조선 교육령을 선포하고 제일 먼저 조선 유일의 인문 고전기관인 성균관과 서당을 폐지하고 전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우민화 정책을 이때 실시했다. 우민화 정책이란 국민의 관심을 흥청망청 오락이나 스포츠, 쾌락 쪽으로 쏠리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정치에는 무관심하게 만들거나 정치를 보는 안목을 흐리게 하여 국민의 두뇌를 우둔하게 만든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한두 사람의 의도에 따라 수많은 군중들, 즉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야 정치가들이 정치하기 쉽고 마음대로 통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우민화 정책은 그대로 80년대 우리 사회에도 깊숙이 파고들었다. 미군정의 시대와 6.25를 거치며 실시된 야간 통행금지는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좋은 시스템으로 자리하고 유신교육을 통해 독재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 되어갔다. 그리고 그 잘못된 역사를 고치기 위해 목소리를 내었던 사람들은 갖은 고문과 폭력에 시달리며 숙청되었다. 일제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폭력적인 학교 분위기는 정말 끔찍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검은 교복시대의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와 친구란 영화를 통해 비춰지는 70년대 학교 분위기. 일본 육사 출신의 독재자는 군사 독재를 거치면서 학교는 하나의 감옥이었고 약육강식의 전쟁터였다. 내가 학교 다닐 시절만 하더라도 무지막지한 폭력과 패싸움의 장소가 학교였다. 최대한 비굴하고 비겁하게 자신의 이기주의를 탐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학교 분위기에 공부 잘하는 놈들과 주먹은 언제나 한편이었고 그 가운데에도 이도저도 아닌 아이들은 폭력의 희생양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측근을 통해 저격당한 독재자는 사라지고 천하에 전두하는 그 틈새를 타서 박정희를 그대로 모방한다. 박정희는 그에겐 우상 같은 존재였고 박정희 또한 그를 아꼈다. 전두환은 박정희의 충신이었다. 그는 박정희의 사상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독재유신, 교육과 언론, 국민을 우둔하게 만드는 우민화 정책을 이때 펼쳤다. 미국은 한국을 주시하고 있었고 또 다른 독재자는 미국의 눈치를 보는 인간이었다. 부산과 마산을 짓밟고 광주를 이르러 대학살로 자신의 권력은 하늘도 무섭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전두환, 박정희 시절부터 민주화를 부르는 사람들이 없었다. 민주화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가난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배움의 갈증을 애타게 부르짖는 국민성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경제대국의 대한민국은 절대 불가능했을 것이다. 전두환은 자신이 정당한 대통령이란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무척 애를 썼다.
그리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 총력을 다해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으로 증명해 보였다. 야간 통행 금지의 폐지, 교복 자율화 등을 통해 자신은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안간힘을 썼다. 그리고 실시한 3S 정책, 본격적인 우민화 정책이었다. 언론과 교육을 장악한 그들이 실시한 것은 국민이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섹스, 스포츠, 스크린이라 일컫는 3S 정책을 실시했다. 그때부터 불어닥친 프로야구의 열기는 전국을 강타하고 이연세의 공포의 외인구단과 독고탑과 같은 스포츠 만화가 본격적으로 쏟아졌다. 또한 에마 부인, 몽 시리즈를 시작으로 극장가엔 온갖 성인 에로 영화로 물들었다. 동네 곳곳에 들어 극장가엔 사람들로 넘쳐났고 문화시설이 없던 시절엔 영화는 국민들에게 최고의 오락거리가 되었다. 그런 수십 년의 시간을 지내온 우리들은 자화상은 지금 어떠한가? 우민화 정책으로 교육받은 아이들은 더 이상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386 세대의 폭력을 보며 자라온 아이들은 신세대, X세대, 오렌지족들의 사회적 현상을 남기고 그들이 자라서 기성세대가 되었고 그들이 이젠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 있다. 그들은 지금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 헐벗고 가난한 부모 세대를 보며 자라난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가난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그들은 헬리콥터 부모라는 신조어를 생산하여 20살 성인이 되어도 30살 중년이 되어도 그들의 주변에는 언제나 그들을 맴도는 헬리콥터 부모가 존재한다. 우민화 교육을 받은 부모와 그 아이들은 지금 과연 행복할까? 반면 21세기인 지금 자유로운 영혼은 존재하는가? 반전을 외치고 민주주의와 싸우던 청바지, 통기타, 생맥주, 틀에 박혀 살아가는 사회 시스템을 거부하든 히피 문화 우리는 자유를 쟁취하고 진정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일까?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이기주의를 자유로 착각하지 마라. 내가 아프지 않으면 타인의 고통 따위에 신경 쓰지 않는 무관심을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현실은 나만 배부르고 잘 살면 그만이다 라는 이기주의 사상이 팽배하다. 자유란 어떠한 권력 앞에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영혼의 힘이라고 말하고 싶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아깝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영혼의 소유를 우린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말한다. 자유롭다고 말하면서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수족관에 갇힌 관상어처럼 동물원에서 울부짖는 백수의 왕 호랑이처럼 먹을거리를 걱정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 속 동물원과 새장과 수족관에 갇혀 푸른 하늘과 들판을 빼앗기고 깊은 바닷속을 헤엄치지 못하며 드넓은 초원을 내달리고 호령하지 못하면서 진실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컨대 조선의 인문고전은 세종과 정조와 주변 실학자에 의해서만 겨우 연구했을 뿐 조선 패망의 책임은 사대부들의 어리석음 정치에 있다. 일제는 철저하게 국가 주도로 인문고전을 실시해서 자국민들의 두뇌를 빠르게 발달시키고 일제 식민지 조선에게는 철저히 차단하는 민족 말살 정책을 열심히 펼쳤다. 이후 일본이 패망하자 인문고전은 완전히 사라지고 한국이 일본에게 당했듯이 일본도 미국에게 똑같이 당한다는 것이다. 연합최고사령부 GHQ 메가더 정권은 일본 점령 정책 수령 시 공립학교 시스템을 주입시켰다. 미국은 인문고전이 빠른 프러시아에서 온 노동자의 군인을 양성하는 것이 주목적인 공립교육을 철저히 주입시키고 한국 또한 같은 희생양이다. 미국의 음모는 여기서 비롯되었고
선진국과 격차를 영원히 두기 위한 철저한 계산된 시나리오였다. 후손들은 조선이 주변국들과의 격차가 어디에서 벌어졌는지에 대한 역사적 뿌리를 지금 이 순간 제대로 파악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소아마비로 태어났지만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았던 한 소년이 있었다. 늘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냉대로 환경이 불우했지만 그에게는 큰 장애가 되지 못했다. 장애가 있었지만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집념과 신념으로 그 소년은 당당히 위대한 조국,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되었다. 그가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다. 소크라테스는 그 무엇도 내 허락 없이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농구의 신 마이클 조던은 농구를 하기 전에 미국 마이너스 리그 시카고 화이트삭스 2군 선수였다. 시합 되면 삼진과 파울 병살타로 인해 부진을 면치 못했고 더 이상 미련 없이 과감히 야구를 포기하고 농구로 전환해서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해서 천재적인 미국 농구의 역사적 레전드로 길이 남았다. 모든 선택이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포기도 과감하게 빨리 잘하는 것도 올바른 선택을 위한 필수적이다. 영부인 엘리노어 루즈벨트는 당신의 동의 없이는 그 누구도 당신에게 열등감을 안겨줄 수가 없다고 했듯이 열등감과 결핍은 당신을 찬란하게 빛나는 운명의 길로 인도하는 음식의 신선한 재료와 같은 것이다. 결핍과 부족함이 엄청난 원동력이 되어서 사상과 철학이 후세에 널리 존경받는 위대한 두 인물이 있다.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공자와 맹자의 출생의 비밀이다. 사마천의 기록에서 보면 야합이란 말이 있다. 야합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들에서 합친다는 뜻이다. 이 말의 출처는 사기의 공자색가가 나온다. 공자를 추앙했던 사마천이 공자를 출생을 아합이라 했던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역사가인 사마천이 역사 기록에 충실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의 주장을 따른다면 공자는 사생아가 된다. 둘째는 당시의 품속으로 볼 때 남녀 간의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혼례를 올리지 않고 동거를 했다는 뜻이 된다. 경위야 어떻든 야합은 합당치 못한 결합을 의미한다. 60세가 넘은 할아버지와 20살도 채 안 되는 꼬맹이가 그것도 정식적인 결혼이 아닌 그 당시에 있을 수도 없는 행위를 저질러서 태어난 게 바로 공자이다. 쉽게 말해 원조 교제와 같은 것이다. 그런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공자인데 그자가 정상적으로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코는 돼지보다 더 들짝고며 눈은 찢어져 밑으로 처질 대로 처져 있었고 입은 딱 불어터져 물고기 입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저 두 발로 걸어다니니까 사람이란 것으로 판단하지 생김새는 영락없이 짐승에 불과했다. 또한 출생 자체가 사생아이고 생김새도 이상하게 생겨서 그의 어머니는 공자를 버리기로 맘먹고 뒷산 동굴에 버렸으나 걱정이 되어 3일 후에 가보니 호랑이가 젖을 먹이고 키우고 있었다라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공자의 어머니 안징제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공자는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고 판단 후 그 아기를 산에서 데리고 내려왔답니다. 공자가 태어난 해 그의 아버지는 64세의 영감이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인 기원전 553년 공자 나이 3살 때 67세 연령인 그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청년이 되자 그의 어머니 안징제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살림, 가난할 대로 가난에 찌들여 살았던 공자. 그가 그런 비천한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당시 공자의 신분은 평민으로서 최고 하급의 관직을 볼 수 있는 자격은 있으나 조금만 방심했다간 노비로 전락할 수 있는 아주 이태로운 상태였다.
그때까지 비천하고 무시받으며 살아온 그가 나중에 사생아로 태어난 비밀까지 폭로가 되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지만 공자는 수많은 세월 동안 항상 궁금해했던 제사 등의 행사에 관심이 많아 연구를 했고, 덕이니 근면이니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공자의 대표적인 사상은 바로 이해이다. 대만에서는 공자의 태어난 날을 스승의 날로 행사를 치르며 매년 9월 28일에는 제남 곡부에서 공자의 태어난 기념을 하기 위해 아직도 성대한 행사를 한다. 혼돈의 시대에 이상사회를 추구한 또 한 명의 실전적 지식인 맹자가 있다. 맹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는 혼란스러운 전국시대의 유교 사상가로 전국시대에 배출된 제자백가, 전국시대에 걸친 여러 학자 및 여러 학과를 통틀어 이루는 말 중 한 사람이다. 맹자는 공자의 유교 사상을 더욱 발전 심화시켜 유교의 기틀을 닦았으며 인간 본성에 대한 연구, 혼란스러운 상황을 헤쳐나갈 방도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맹자의 출생에 대해서 조사하였을 때 맹자의 가문이 귀족 가문이었다는 내용과 가난한 사계급 집안이었다는 내용을 모두 찾을 수 있었다. 확실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세밀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맹자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편모의 손에서 자란 것으로 추측된다. 맹자의 어머니는 어린아이의 교육에 특별한 신경을 썼는데 이와 관련된 일화가 있다. 처음에 맹자는 묘지 근처로 이사를 갔다. 거기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장사 지내는 일이었기에 맹자는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장사 지내는 흉내를 내며 놀곤 했다. 이런 모습에 놀란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집을 옮겼다. 이번에는 시장 부근에 살게 되었다. 그러자 맹자는 물건을 팔고 사는 흉내를 내면서 놀았다. 모친은 다시 학교 부근으로 이사했다. 맹자는 공부하는 흉내를 내면서 놀았고 그제서야 맹자 어머니는 마음을 놓았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맹모 삼천지교의 고사로 남았다. 이처럼 두 사상가는 불우한 환경과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공통점이 있다. 이런 부족함과 결핍이 원동력이 되어서 위대한 영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엄청난 에너지가 되었던 것이다. 지금 우리의 삶이 신의 운전에 의해서 달리는 장난감 기차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각자의 자유의지대로 삶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성적 사고도 도전하고 노력해도 실패의 연속인 경우엔 운명론적 사고가 사회적 운명론으로 번질 수가 있다. 부가 세습되고 부조리가 반복되면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의 개혁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좌절하고 도전 의지는 상실하게 된다. 한국도 이런 최고 부자 50명 중 78%가 대물림 상속 부자들이다. 톱10은 삼성의 이건희, 정몽구, 서경배, 아모레, 롯데 신동민 등 전부가 재벌 2, 3세로 채워졌다. 단군 최대의 수혜자인 북한의 막장 대물림은 이젠 지구상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한국처럼 시장경제 국가 중에 부의 세습이 이렇게 양산되는 국가도 드물 것이다. 대우 김우중의 파산 이후 맨땅에 헤딩하는 자수성가 신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인터넷과 게임을 제외하고 제조업에서 유일한 생존자 중 10대 부자 후보는 한때 제2의 대우란 대접까지 받은 철저한 비주류인 편택이다. 펜텍은 6명 직원으로 출발해 매출 2조대 중소기업이다. 삼성은 한국 최고 재벌로 수십 년을 호령했고 펜텍은 오직 휴대폰만을 파고들고 밑바닥에서 벤처 신화를 만들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면 펜텍은 죽기 살기로 맨손으로 창업한 지극히 평민 출신이다. 재벌과의 경쟁이 치열할수록 펜텍의 기술력 또한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삼성, LG의 재벌포는 한국의 자존심이다.
하지만 더 이상 운명론에 지배당하지 말고 평민폰인 펜택의 기회와 도전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개천에서 용의된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또 다른 대우의 신화는 불가능할 것인가? 소비자들도 기술보다는 브랜드만 찾는 이중성 때문에 산업 생태계가 점점 재벌공화국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미래에는 중세의 운명론을 벗어나 도전과 기회가 활짝 열려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주목한 차가운 지략가 이탈리아의 사상가 마키아벨리는 운명에 맞서는 인간의 힘을 비르투스를 강조했다. 벨리의 비르투스는 욕망과 불꽃을 그대로 풀어놓은 것이다. 즉, 그는 인간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운명에 굴복하고 체념하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매우 질타하였다. 운명이 인간의 행위에 절대적일 수는 없다. 하지만 절반은 인간에게 기회를 열어놓았다. 운명을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포착하고 자발하는 것이다. 군주론에서 운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복종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개척하라는 것이다. 운명의 신은 여신이므로 그녀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가끔은 쓰러뜨리거나 제압할 필요가 있다. 운명은 거리를 두고 망설이는 사람보다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준다. 운명은 여자와 같아서 먼저 말을 걸고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쟁취한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간과하고 있었던 중요한 가르침을 3부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재조명해 볼 것이다. 이처럼 고대 그리스인들의 운명은 벗어날 수 없는 올감이었다. 사랑, 증오, 욕망 등 세상의 이치를 신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갔기 때문이다. 중세시대의 기독교에서도 운명론적 사고는 지배적이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아담에게만 해당될 뿐 이후 인간들에게는 자유의지 도전, 선을 행할 자유가 아니라 다만 악을 행할 자유, 원죄밖에 없다고 했다. 중세의 인간은 운명의 포로가 되어서 정해진 공간과 시간 안에서 새장에 갇힌 새처럼 운명에 순종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존재였다. 소장이나 농노의 신분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이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도전이란 귀족들의 특권이었고 민중은 운명의 채널 속에서 현세를 포기하고 불교의 윤회처럼 다음 생을 기약하는 것으로 운명론이 절대 지배적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나 도전하면 성공의 기회가 활짝 열려있는 자유민주주의 좋은 세상에서 태어나고 살고 있지 않은가? 운명론이 지배적인 중세에 안 태어난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행운아인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왜 중세의 밤을 밝히는 찬란한 별이었는지는 36장에서 다시 깊이 접근해보자. 21세기는 지금 권력이 충돌하는 로마처럼 칠흑 같은 암흑의 시대다. 우리는 중세 시대를 마감하고 르네상스 새 시대를 활짝 연 단테 같은 인물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는 중세의 사랑은 오로지 신만이 가능하고 인간의 숭고한 사람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바꿔놓은 인물이다. 즉, 중세는 인간의 사랑은 오직 자식을 낳기 위한 도구로만 인정할 뿐 그 외의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중세는 단지 신만이 사랑을 하게 되고 인간은 욕망만을 추구한다. 단테가 9살에 8살의 베아트리체를 처음 봄으로써 숭고한 사랑을 알았고 인간의 가능성은 사랑에 빠질 때에 가능하고 이것이 바로 중세의 암흑을 걷어낸 첫 번째 이유였다. 베아트리체는 이태리 최고 부자 가문에 시집을 가고 단테는 깊은 슬픔에 빠졌다. 그 이후 9년 동안 단 한 번도 베아트리체를 만나지 못하다가 우연히 산타트리니타 다리에서 만났지만 눈인사만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갔다.
시집간 여인이라 말 한마디 못하고 집에 돌아가서 긴 헛달감에 쓴 시가 바로 중세를 마감한 신곡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 맥박이 고통칠 때 라비타 돌스 달콤하고 가슴 뛰는 사람의 중세가 걷어졌다는 뜻이다. 그때 잊을 수 없는 감정을 단테가 지은 신생 2장에서 보면 사랑이 내게 입김을 불어줄 때 내 마음에 모으고 그가 속으로 속삭이는 대로 읊조리면서 가는 사람이라오. 바로 그 순간이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내 가슴은 가장 깊숙한 곳에서 역동적인 감정이 솟구쳐 올랐으니 내 가슴은 떨리기 시작했고 그 떨림 때문에 내 맥박은 잦아들었다. 라고. 신생 2장. 사랑이 내게 입김을 불어줄 때 내 마음을 모으고 그가 속으로 속삭이는 대로 읊조리면서 가는 사람이라오. 바로 그 순간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내 가슴은 가장 깊숙한 곳에서 역동적인 감정이 솟구쳐 올랐으니 내 가슴은 떨리기 시작했고 그 떨림 때문에 내 맥박은 잦아들었다. 그때의 황홀한 감정을 시로 표출하고 있다. 단 2번의 만남으로 그녀와의 만남은 끝이 나고 24살의 베아트리체는 요절했다. 그래서 항상 그녀를 잊지 못하는 단테는 신곡이나 모든 작품 속에서는 위대한 여인, 영원한 여인으로 애틋한 느낌을 잘 녹아내고 있다. 중세는 숙고하는 삶, 관조하는 삶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었다. 그러나 단테는 정치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삶을 실천했다는 것이 중세를 마감한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었다. 행동하는 삶의 결과는 고통스러웠고 말년엔 고향 피렌체에서 추방되었고 객지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단테가 르네상스의 아버지로 불리는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고전의 재발견인 것이다. 단테의 신곡은 베르칼리우스 아이네이스를 철저히 따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곡에선 지옥에서 연옥으로 천국까지 올라가는 것을 묘사하는데 그때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베르길리우스이다. 단테는 고전의 지혜를 가지고 재발견하고 그것으로 자기 시대의 문제를 재해석했다는 것이다. 아이네이스가 신곡의 원천이 되었고 르네상스 시대의 엄청난 영감의 시발점이 되었다. 신곡의 지옥편에 불구덩이 묘사는 훗날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 하늘 아래 새 것은 없다는 것이고 선조들의 고전이 돌고 돌아서 후손들은 절대 법칙과 같은 삶의 지혜의 양식들을 재탄생시키는 것이다. 즉 바로크 시대의 카라바조가 르네상스 시대의 미켈란젤로의 그림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다 간 것처럼 말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암흑의 시대를 마감하려면 숭고한 사랑을 해야 되고 우리 시대의 문제, 즉 부조리를 위해 생각과 고민만 하지 말고 적극 활동하고 노력하고 참여하는 삶과 고전을 적극적으로 읽어야 한다. 인류가 발견하고 향유한 고전의 지혜를 재발견하고 그것을 다시 21세기의 우리 시대에 새로이 다시 적용할 때 암흑은 다시 걷어지고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찬란한 태양이 될 것이다.